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했을 때 얼마가 들어 있었나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돈, 여러분 계좌에 찍힌 숫자들이 사실 누군가의 빚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절대 배우지 못했던 돈과 빚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현재 안고 있는 부채는 약 38조 달러에 달하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700조 원 이상입니다. 전 세계 총 부채 규모는 최근 IIF 자료에 따르면 약 337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구 전체 경제 규모 GDP의 약 3배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있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돈을 빌린 걸까요? 이것이 바로 현대 금융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우리가 오늘 파헤쳐 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돈, 통장에 찍힌 숫자, 그것이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채권일 수도 있다는 사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빚이 사실상 우리 자신에게 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거대한 원형 테이블에 앉아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주고받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게임의 규칙은 아무도 정확히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더욱 이상한 건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에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에요. 부채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 일입니다. 1694년 영국이 프랑스와 벌인 전쟁에서 자금이 바닥났을 때 왕실은 상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상인들은 미래 세금 수입을 담보로 한 지속적인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왕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때 탄생한 게 바로 영국 은행이었고 이것이 현대적인 국가 부채 시스템의 출발점이 됐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국가가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미리 써버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 대가로 채권자들은 정부로부터 거래 가능한 약속, 즉 국채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건 마치 시간 여행과 같았어요. 미래의 부를 현재로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시스템이었거든요. 물론 그 대가는 영원히 지속되는 이자 지급이라는 족쇄였지만 말이에요. 이 시스템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도 따라했고 네덜란드는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죠. 갓 독립한 미국도 혁명 비용과 서부 개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국가 부채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신뢰도의 척도가 됐어요.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곧 그 나라의 통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 거죠. 과거 제국들이 금을 구하기 위해 영토를 정복했다면 이제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총과 대포 대신 계산기와 컴퓨터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런 방식으로 건설된 철도, 운하, 항구들이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부채가 문명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한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부채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배 도구가 되기도 했어요. 강력한 제국들이 약한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영토나 자원을 담보로 잡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두 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부채 시스템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어요.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성립되면서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되었고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부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3세기가 지난 지금 부채는 말 그대로 세계의 주력 상품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40조 달러, 일본의 9.5조 달러, 그리고 전 세계 부채는 10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어요.
모든 국가가 빚쟁이고 모든 은행이 채권자며 세금과 저축, 연금을 통해 모든 시민이 동시에 채무자이자 채권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정확히 누가 이 거대한 부채 사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걸까요? 미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0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채 때문에 미국의 사례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거든요. 이 40조 달러 중 절반 정도는 일반 투자자들이 아닌 정부 내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금, 연방퇴직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같은 곳들이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자들이에요. 나머지 절반을 들여다보면 그중 70% 정도는 미국 내 은행들, 연금기금, 뮤추얼 펀드, 보험회사,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이 소유한 비중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일본이 1.1조 달러로 가장 많고 중국이 8,5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 룩셈부르크, 벨기에가 그 뒤를 따르고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중국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 남짓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부채의 대부분은 결국 미국 자체에 빚진 거예요.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미국 은행과 펀드들이 사들이고 연준은 이 채권들을 매입해서 새로운 달러를 찍어내죠. 미국인들은 세금을 내서 채권 이자를 지급하고 이 이자는 다시 미국인들의 퇴직 계좌로 들어갑니다. 완전한 순환 구조인 셈이에요. 부채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채권자는 결국 같은 시스템 안에 다른 플레이어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용돈을 빌려주고 가계부에 기록해두는 것과 비슷해요. 숫자상으로는 빚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주머니 안에서 돈이 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가족 내 거래와 다른 점은 그 규모가 엄청나고 이자라는 실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수천억 달러의 이자가 납세자들에게서 채권 보유자들에게로 이전되고 있어요. 이런 순환은 미국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일본은 미국 국채를 통해 미국에게 돈을 빌려주고 미국은 IMF를 통해 유럽에 자금을 지원하며 유럽은 세계은행을 거쳐 개발도상국들에게 대출해 줍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외환 보유고로 선진국 채권을 사들여 다시 선진국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죠. 마치 지구 전체가 뜨거운 감자 돌리기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감자는 약속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라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약속은 또 다른 약속으로 보장받고 있어요. 포커 테이블의 모든 플레이어가 서로에게서 칩을 빌려와서 게임을 계속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게임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죠. 한 명이라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끊임없이 시장의 신뢰를 관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부채를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너무 적게 발행하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네 번째 층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바로 시장 그 자체예요. 모든 국채 뒤에는 헤지펀드, 연금기금, 국부펀드, 그리고 수십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중앙은행들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용중개자들이에요. 어떤 국가가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어떤 국가가 생존을 위해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의 신뢰를 잃으면 통화가 붕괴되고 정부가 무너지며 경제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재편될 수 있어요. 민주주의가 누가 통치할지를 결정한다면 시장은 누가 살아남을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시장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하면 안전자산으로 몰려들고 낙관적이면 위험 자산을 찾습니다. 그리스 위기 때처럼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죠. 반대로 시장이 한 국가를 신뢰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해집니다. 일본이 GDP의 260%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도 제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시장의 신뢰 때문이에요. 이 시스템의 궁극적인 시장 조성자이자 현대판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들입니다. 중앙은행은 단순히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창조해내요.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한쪽 대차 대조표의 부채가 다른 쪽 대차 대조표의 자산이 되는 거죠.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달러는 어딘가 다른 곳의 부채를 의미합니다. 부채 없는 돈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동전, 모든 지폐, 모든 디지털 화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용 증서가 새겨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과거 근본위제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때는 화폐가 실물 자산인 금에 연동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화폐 자체가 부채에서 파생된 약속일 뿐입니다. 1971년 닉슨 쇼크로 근본위제가 완전히 폐지된 이후 전 세계는 순수한 신용 기반 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갔어요. 이때부터 부채와 화폐의 경계선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수십 년간 이런 순환 고리는 오직 신뢰만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정부가 원금은 몰라도 최소한 이자는 제때 지급할 것이라고 믿는 한 이 거대한 기계는 계속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2010년 그리스 사태가 대표적인 예죠. 정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자 채권자들이 패닉에 빠졌고 금리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IMF가 개입했지만 그들의 구제 금융은 결국 긴축 정책으로 이어졌어요. 세금은 올라가고 정부 지출은 삭감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 세대 전체에게 구제 금융이란 희생의 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스 국민들은 자신들이 만든 적도 없는 부채 때문에 수년간 고통받아야 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반복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부채가 국가적 저주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만 9번의 디폴트를 겪었고 매번 국민들의 저축과 연금이 증발했죠. 스리랑카에서는 정부가 대출 상환에 필요한 외화가 바닥나면서 연료 부족 사태와 정치적 붕괴가 동시에 찾아왔죠. 시스템이 무너질 때야 비로소 진짜 채권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IMF, 신용평가 기관들, 그리고 이름 모를 채권자들이 나라 전체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붕괴 이후에도 똑같은 논리가 다시 작동합니다. 새로운 대출이 기존 대출을 대체하고 기존 부채는 구조조정을 거쳐 재포장되죠. 기계는 같은 대차 대조표에 새로운 이름표만 붙이고 다시 가동됩니다. 마치 불사조처럼 자신의 재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21세기 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상환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연장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어떤 정부도 부채를 실제로 갚을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공식 정책이에요. 개인이 대출을 받으면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정부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정부는 부채를 마치 구독 서비스처럼 다뤄요. 기존 부채 상환을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경제학자들은 이를 차환 발행이라고 부릅니다. 이자야말로 진짜 상품인 셈이죠. 안정성을 위해 지불하는 임대료 같은 거예요. 이제 세계 경제는 그 임대료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상어가 호흡을 위해 계속 헤엄쳐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미국 재무부는 매주 수백억 달러의 새로운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만기가 돌아온 기존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돼요. 새로운 빚으로 기존 빚을 갚는 거죠. 이런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을 찾고 있고 미국 국채보다 안전한 것은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현재의 세계 금융 시스템은 상환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은 40조 달러의 부채를 절대 청산하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 차환 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부채를 굴려왔고 현재 GDP의 260%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지만 국채 금리는 여전히 제로에 가까워요. 투자자들은 상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약 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국채는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담보이기 때문이에요. 미국 국채는 부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산이자 전 세계 시장의 기준점 역할을 하죠. 연금 기금들이 보유하고 은행들이 담보로 활용하며 중앙은행들이 화폐처럼 취급하는 게 바로 이 국채들입니다. 실제로 국제 거래에서 미국 국채는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정부가 부채를 절대 갚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성립되어 있어요. 만약 정부가 부채를 갚아버리면 세계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금융상품을 잃게 됩니다. 워싱턴이 어느 날 갑자기 부채를 마지막 달러까지 모두 청산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은행과 펀드들이 가장 안정적인 자산을 순식간에 잃게 될 거예요. 달러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과 경제 붕괴를 촉발할 겁니다. 부채를 갚는 행위가 오히려 경제를 작동시키는 핵심 요소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정부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무모하게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더 많은 부채를 만들어내요. 부채는 자본주의의 심장박동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구상 모든 연금,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예산 균형이나 국가 부채 상환에 대해 떠들 때 그들은 사실상 환상을 팔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부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부채를 지속 가능하고 유용하며 충분히 매력적으로 유지해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표죠. 믿음이 사라지면 숫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금리가 폭등하며 약속만으로 이루어진 경제는 완전히 멈춰버려요. 바로 이것이 국가 부채의 진짜 비밀입니다. 애초부터 갚을 계획 따위는 없었어요. 세상이 언젠가는 갚을 거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진짜 계획이죠. 신뢰의 폐쇄 회로인 셈입니다. 그 신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숫자가 무한정 커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신뢰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할 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이자 지급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자는 납세자와 근로자들로부터 부채를 보유한 기관과 투자자들에게로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 부채는 국가 간 이전이 아니라 계층 간 이전인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부채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시스템은 부채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보상을, 단순히 갚기만 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건 똑같은 스토리가 규모만 커진 버전이기 때문이에요. 가계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전 지구로 확장된 거죠. 채권자가 악역은 아니고 채무자가 피해자도 아닙니다. 이들은 같은 엔진의 양쪽 바퀴일 뿐이에요. 문제는 엔진의 연료가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죠. 새로운 차입으로 기존 약속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채권자가 누구냐는 질문이 추상적인 문제를 넘어서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전 지구적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비난받을 만한 특정인이 한 명도 없거든요. 중국도, 월스트리트도, IMF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과 그들 모두인 거예요. 현대 금융 시스템은 부채 자체를 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부는 부채를 발행하고, 은행은 부채를 확장시키며, 투자자들은 부채를 거래하고, 시민들은 부채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경계선은 흐려져서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어요. 부채는 한때 속박을 의미했지만 오늘날에는 균형을 뜻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균형이 무너지고 신뢰가 붕괴된다면 환상은 끝나고 우리는 부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역사가 보여주듯 모든 금융 시스템에는 수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스템이 지속되려면 끊임없는 성장과 팽창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해야 하고 새로운 약속들이 기존 약속들을 계속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해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넘어지지 않는 거죠. 문제는 지구라는 행성이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한 성장을 전제로 한 시스템이 유한한 자원을 가진 세계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신뢰 실험입니다. 302조 달러가 넘는 부채가 실제 가치 있는 자산이 아니라 단순한 약속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든 참여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약속들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죠. 이는 마치 모든 관객이 무대 위의 연극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짜처럼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연극과 같습니다. 연극이 성공하려면 배우들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연기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연극의 무대 뒤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너무 적게 풀면 디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위축됩니다.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해야 부채의 실질 가치를 서서히 줄여나가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이는 마치 열기구를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많이 가열하면 폭발하고 너무 적게 가열하면 추락하죠. 정확한 온도를 유지해야만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이 결국 가장 단순한 인간의 감정인 신뢰와 두려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일 때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부채를 늘려가고 불안할 때는 안전한 자산으로 몰려들면서 시스템 전체가 경직됩니다. 수십조 달러가 움직이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결국 사람들의 기분과 심리 상태에 좌우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단 심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여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후 변화나 자원 고갈 같은 물리적 제약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역사를 보면 어떤 시스템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도, 대영 제국도, 브레튼 우즈 체제도 모두 언젠가는 막을 내렸죠. 현재의 글로벌 부채 시스템도 언젠가는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소프트 랜딩할 수도 있고 급격한 충격을 통해 하드 랜딩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등장해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화폐가 기존 중앙은행 시스템을 대체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경제 예측과 관리를 혁신할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변화가 올 때 준비된 자들이 살아남는다는 점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며 무엇보다 금융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국가 차원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찾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겁니다. 특정 국가나 통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 문명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현재의 풍요로움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지울 것인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정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떤 모습일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